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살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에 혜린이 기초교육에서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 기업, 지난주에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미국 대표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테슬라 이 정도 해서 총 7개 기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추가를 하셔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미 증시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탄력 아니면 하락 흐름 자체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7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 베이스는 좀 알고 계셔야 적어도 미국 대표 기업 그리고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그래도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이죠. 아마존 자체가 일단 좀 미국 대표 기업이고요. 대표 기업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단은 아마존닷컴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쿠팡 같은 거죠. 미국판 쿠팡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쿠팡이 아마존을 정말 보면 보실수록 많이 따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의 이제 향후 움직임이라든지 혁신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을 때 향후 어떠한 식의 좀 발전이 일어날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넷플릭스 자체는 이미 실적 발표가 이전에 했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요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미국 시애틀에 일단 좀 본사가 있고요. 티커는 AMGN입니다. AMGN 시총은 1조 7,300억 달러로 약 2,000조 정도 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로는 소매 판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AWS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아마존닷컴 쇼핑몰 그쵸? 쇼핑몰 그리고 유통이랑 물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OTT,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쿠팡,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OTT 시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북, 그쵸? 전자책이죠. 그리고 영화, 드라마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1인 방송, 그쵸? 요즘 1인 방송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아프리카 TV.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1인 방송 스트리밍이 트위치예요. 트위치가 아마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프 베조스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인데 먼저 역사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1994년에 시애틀에서 일단 도서 판매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보급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었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만 딱 보고 나서 회사에 사표를 딱 던지고 이 사업을 창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만에 야후 추천 사이트에 이제 페이지로 등록되면서 단 일주일 만에 12,000달러 상당의 주문을 받게 돼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이제 판매를 했었던 희귀본, 그쵸? 초판 인쇄본,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가격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 사람이 창업하는 당시만 해도 물건이 주문을 받으면 내가 그 물건을 다른 데 업체에서 사서, 그쵸? 사가지고 와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딜레이가 걸리고 생각보다 일주일 만에 12,000달러 상당의 책이 주문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주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때 처리할 수 있었던 능력 자체가 880불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물량 자체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한다. 약간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기업들이 판매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짠다라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시장 자체에서 오히려 소외된 80%의 인구에 더 집중했고 가격 경쟁에서 더 싸게를 외치면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힘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 그리고 일단은 물건 자체에서도 잘 팔리는 종목만 잘 팔리게 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근데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나 장벽이나 허들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안 팔리는 80%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다. 별로 안 나가는 물건 자체의 재고를 계속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제 최초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하는 쾌거를 얻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하게 돼서 단기간에, 그쵸? 바로 900% 상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자, 일단 지금 그리고 98년도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음반, 영화 DVD 판매, 그리고 여기서 음반이나 영화 판매를 할 수는 있는데 원클릭 주문, 그쵸? 이거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와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98년도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어떠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새로 배송지 입력하고 뭐 주소 입력하고 다 해서 전화번호랑 이런 기재를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는 것만 해도 한 판이잖아요. 한 판인데 이때 당시에 이 내 주소나 이런 부분들 전화번호 저장을 해놓고 원클릭으로 지금은 당연한 거를 이때 당시에 주문 특허를 신청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제 다른 업체랑 콜라보를 하면서 경매 사이트를 런칭하면서 고가의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판매에도 일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도서 판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존닷컴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음반, 영화, DVD, 그리고 뭐 경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정말 베조스는 정말 욕심쟁이였다. 사업에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단기간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너무 뿌려놓은 사업이 많은데 결국에는 2000년대에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업 악화가 되었었다라고 해요. 거기에 그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미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상황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관심이 이 우주선 제작 및 발사 기업을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 자체를
이때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최근에도 뭐 우주 발사나 이쪽에서 가장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얼마 전에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었죠. 네, 그리고 아마존닷컴에서 2000년대에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쿠팡에서는 쿠팡 자체에 있는 물건이 있고 다른 판매업자들이 파는 물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판매업자, 니네가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우리를 통해서 해라. 우리 자체 물건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토이저로스랑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때도 뭐 토이저러스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가 진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걔네가 짜고 유통이나 배송 같은 부분을 아마존이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서로 윈윈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이제 기업 최초로 이 기업 최초로 이제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004년대에는 일단 아마존 프라임을 런칭을 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이 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월결제 있죠. 쿠팡 월결제. 그러면 무료 배송이 되는 쿠팡 와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2004년에 먼저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79로 제가 알고 있는데 $79로 런칭을 하면서 1년 동안 배송비 무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은 보통 배송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더 빠른 배송 그리고 무료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월 구독이라는 부분들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창시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많이 말렸다라고요. 왜냐면 9개, 10개 정도만 사기만 하면 내가 그 냈던 돈을 다 수거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제되는 물건들 자체는 거의 공짜 배송이니까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말렸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도.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단 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클라우드, 그쵸?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치. 근데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여기서 일단은 사실상 저장되는 우리가 기존에는 뭐 디스켓, DVD, 뭐 USB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했는데 온라인에서 그러한 부분들 저장 매체가 이제 좀 발달을 하고 있죠. 현재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때 당시에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실상 서버가 남아 도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서버가 남아 도니까 이거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아마존이 빌딩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새들어 사는 다른 음식업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음식을 팔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음식을 팔기 위해서 빌딩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나는 여기서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부분 전 세계 장악하는 거 1위고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넷플릭스가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아마존 프레시를 개시를 했고요. 이 프레시는 로켓 프레시, 그쵸? 쿠팡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그쵸? 신선 상품을 일찍 배달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책 킨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전자책 킨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원래 도서로 시작했다 보니까 전자책, 킨들 이런 부분들을 출시를 하면서 점점 더 이 기업 자체가 IT 기업 쪽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2012년에는 인앱 결제하는 어플을 개발을 했고 13년도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좀 더 이 트렌드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빠른 캐치를 할 수 있고 시장에 따른 어떤 트렌드를 잘 캐치해서 물건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었겠죠. 굉장히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14년도에는 약간의 삐그덕하는 부분이죠. 파이어폰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들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파이어폰 출시를 했다가 망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01년에 주가가 $17에서 지금 현재 주가 $3,400 약 200배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90년대 초반에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약 1000배가량이 상승을 했다. 결국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미리 이 주식을 못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년도인가 19년도에 거의 1조를 매수를 했었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아마존 지금 닷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좀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를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좋은 뉴스는 자체 한국 물류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멈추지 않는 혁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계속 공급망 대란 형상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 대비 지금 현재 15만 명을 고용을 추가를 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이중 이슈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공급망 대량 극복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는 꼭 아마존만 아니고 이쪽에 따라서 지금 대란 여부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지금 녹화일 당시에 지금 현재 목요일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오늘 새벽에 발표됩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예상치가 아래고 실제치가 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사실상 실제치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으로 좀 다가갈 수가 있겠고, 일단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쇼크 이후에도 코로나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위드 코로나가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구매욕, 소비 욕구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분기, 4분기 매출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자, 다른 넷플릭스나 아마존, 뭐 테슬라 지금 미쳤죠. 천슬라 나가는 테슬라 미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예를 본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 8월, 9월 정도 때에서 추세가 끊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막대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결국에는 변동성만 계속 주고 있는 횡보 파동인 거죠. 이 가격대에서. 2,800, 2,900대에서 3,300 정도에서 횡보 파동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쵸? 이렇게 횡보 파동을 가져가면서 기간값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금 슈팅의 기회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슈팅 나오기 전에 매집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한번 꾸며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초교육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테슬라. 천슬라를 지금 올라타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으로 좀 지켜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하락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이전의 낙폭, 지금 현재 구간, 여기까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었던 자리값이었고요. 뭐 이전부터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격 쇼크를 굉장히 크게 받다 보니까, 와, 이거 뭐 회복이 가능한가요? 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이제 막 물렸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800 뭐 중반, 후반인데 이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올 초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상 미국 주식을 시작한다라는 거, 아마 스타트가 아마 올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애플이 아니고 아마 테슬라였을 거예요. 그쵸? 테슬라 자체를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 하나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좀 체크를 안 했네요. 자, 먼저, 지금, 테슬라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좀 조롱을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별로 이제 저는 테슬라를 이전에 매입을 했다가 청산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저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큼은 좀 먹었다. 먹을 만큼 좀 먹었다. 왜냐면 여기서 못 먹는 게 바보였죠, 여기는.
자, 근데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테슬라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이제 도지코인이든 그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던 일론 머스크였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그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단 좀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일단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패턴 분석도 해보고 움직임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지켜봤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난 분기 때 일단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매출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전체 매출에서 그쵸 일정 부분의 이제 뭐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차량 판매에서 못 가져가니까 시장에 굉장히 조롱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쵸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상치도 확실히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 확실히 상회를 해준 모습의 EPS 자체가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전년 대비 지금 50%나 판매는 급증을 했던 이익 자체가 급증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만큼 여러 가지가 좀 받쳐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쵸? 렌트카 업체 허츠에서 10만 대나 구매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지금 천슬라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천슬라 좋아요. 천슬라 좋고 정말 강한 파동으로 강한 상승폭으로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8월 중순만 하더라도 그쵸? 지금 10월 말 정도 되는데 8월 중순에서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몇 달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전의 상승폭도 괜찮았었고 저는 600달러 부근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많은 분들한테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 슈팅 제대로 보여줬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매출,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이만큼 받쳐줬다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마감 자체가 5.4% 그리고 2.7%를 보여줬던 수요일장이었는데 일단 얘네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어요. 왜냐면 반도체, 그쵸? 원자재 쇼크, 공급망 부족 현상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들 자체가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쇼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GM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나 그쵸 어닝이 발표됐는데 지금은 이건 예상치를 지금 보여준 모습이고 일단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0%나 하회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낙폭 그래서 5.4%나 하회를 한 모습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0%대 한 25% 정도 전년 대비 하회를 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약 2.7%대로 잡아줬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는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 외에 지금 이미 9.28%를 급등을 해주면서 사실상 지금 EPS 자체가 89.47%나 지금 예상치 거의 2배 이상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간 컨센서스를 지금 상향 조절을 했어요. 10%나 상향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현재 공급망 부족,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벌써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얘는 애초부터 전기차 업체고 전기차 기업이에요. 그쵸? 애초부터 전기차 업체고 전기차 기업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과 더불어서 공급망 쇼크를 딛고 나서도 지금 같은 결과 거기에 플러스 렌트카 업체의 10만 대라는 기록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이제 어디가 지금 이 단기 급등 너무 무서워요. 그쵸?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밈 주식이나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올해 초에 나왔었던 게임스탑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JP모건이나 이쪽 월가 쪽에서는 지금 한 1200 정도까지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1100을 약간 맥시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천슬라, 왜 천슬라라는 말이 붙을까요, 여러분들? 천슬라라는 말이 붙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피겨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값에서 사람들이 심리가 반영되는 자리값이죠. 정수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자리. 아, 천을 가냐 못 가냐, 가냐 못 가냐 이렇게 하다가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쵸? 이 자리값은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나 과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 여러 가지 해석으로 좀 지켜봤을 때 적정 주가보다는 저는 솔직히 훨씬 더 과열된 상태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현 시장에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내용이 단기적으로 보여줬다는데 어쨌든 1000이라는 수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영값이 있을 거고요. 일단 1000을 한번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횡보자리를 길게 가져가 주냐 다시 한번 1000을 언더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고개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00 정도에서는 일단은 물량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더 장기적인 보유나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갔었을 때는 조금 더 그냥 포지션 홀딩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좀 불안해요. 어디까지? 이거 낙폭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들 1000이라는 수치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게 부서지는 순간 매도세나 힘 자체가 이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1100까지 그리고 지금 월가 IB들 전문가 이쪽에서는 1200대까지도 지금 좀 바라보고 있다. 결국에는 캐시 우드랑 마이클 버리랑 싸웠을 때 공매도 세력으로 지금 좀 볼 수 있는 마이클 버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졌죠. 테슬라를 공매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테슬라 이제 변명으로는 나는 그냥 투자의 가치로 그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죠. 투자의 가치로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더 이상 나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도 여태까지 지금 그 08년대 리먼 사태의 빅쇼트를 맞췄던 사람조차도 지금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를 했죠, 아예.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가열돼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아직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1000이라는 수치를 가냐 못 가냐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이 1000이라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자체가 기간값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지를 저는 계속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부 자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천슬라가 달성한 이 시점에서는 원래 전통 기업들, 그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좀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나가냐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서 디카로 넘어가는 시점 여기서 필름 자체를 계속 고집했었던 일본 기업들은 결국에는 다 도태하고 망하게 되죠. 장인 정신으로 계속 버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키아 그러니까 자꾸 일본 기업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야 일단은 이 시장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가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자마자 혁신은 맞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보급이나 지금 같은 이렇게 이 안에서 정말 어플리케이션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발전은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그럼 전기차 시장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고 하면 향후 10년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판도가 바뀔 것이다. 계속적으로 고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업들 자체가 지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GM이나 그쵸? 포드도 결국에는 우리도 전기차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의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유 자체가 지금 공급망 쇼크 그쵸? 공급망 쇼크가 지금 여기를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부분만 조금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후 테슬라를 앞질릴 것이다 그리고 2배가량의 이제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나 포부를 좀 밝혔었는데요. 결국에는 누가 대장일진 몰라요.
향후 10년 뒤에는 테슬라가 대장이라는 보장이 없겠죠.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서 대장이 될지 모르고 그간의 핸드폰 시장 자체는 결국엔 지금은 아이폰이랑 삼성 어, 정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들 이미 기존의 화석 연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자체도 굉장히 판도를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뭐 수소차가 낄 수는 있겠지만 그쵸 수소차가 끼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걸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기술력으로 봤었을 때 수소차 인프라만 잘 구축되고 안정성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최고의 지금 내용 자체는 수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향후 10년의 움직임을 좀 바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드나 GM, 테슬라 이렇게 지금 봤을 때 테슬라는 이미 좀 별개. 그래서 GM과 포드를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포드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같은 시점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언급드리는 이 시점에서부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포드가 일단은 GM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더 꾸준히 더 단기간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버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튬 어떻게 보면 리튬 체대를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고 가져가셨을 때 향후에 계속적으로 생산은 계속되고 있고 배터리 자체에 어떻게 보면 혁신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시점인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버말 매수 의견도 괜찮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이에요. 이미 그쵸. 이거는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리딩이 아니고 이런 자리값은 보유자 영역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을 가져가냐 내가 청산을 하는지 이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저는 지금 한 번 더 1100짜리 값의 고점을 터치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1100 아니면 1120 정도가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안정적으로 좀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부 내용을 일단은 이번에 전기차 시장 지금 테슬라 천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언급드리면서 가져갔었던 시간이었고요. 3부 자체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전, 야간, 그리고 중간에 오늘자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매수뷰, 매도뷰 그리고 각각의 진입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마디매매 포인트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디매매 포인트, 정말 질문이 좀 많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마디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질문이 좀 많았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똑같은데 일단 좀 두 가지를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매매 포인트가 뭔가요? 결국에는 어떤 특정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했었을 때 강한 하락 눌림이 나와주는 이 자리. 그쵸? 이런 자리값. 하락을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도 이 자리값에서는 반등이 나왔던. 그러면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인 거죠. 이 이상 돌파하는 자리값 아니고 이 이상 하락 돌파하는 이런 자리값을 허용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자리값은 미래에도 같은 지지나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쵸,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그쵸, 여기 저점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크라는 건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어쨌든 최저점, 그쵸,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들을 다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최저점 기준으로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렇죠? 이런 별표층 가격들, 그리고 여기도 고점을 그렸다가 가져갔었던 이런 자리값들도 결국에는 마디 매매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최고점도 당연히 신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대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피크를 가졌었던 이 자리값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가면서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갔었을 때, 그쵸? 과거 데이터 더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과거 앞에 별표 쳤던 이 내용들 한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었죠. 별표 친 내용들 한해서 자리를 잡았던 구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쵸? 그러면 미래에도 같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이 자리값에서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자리값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지지나 저항의 힘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가면 각각의 포인트를 가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디매매 포인트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다 설정해 놓은 건 아니죠. 제가 일단 그냥 대충 강한 피크 때만 이렇게 툭툭툭 몇 개만 이렇게 별표 친 자리값의 설명을 가져갔고, 만약에 여기 자리값에서 가져갔다. 근데 이제 좀 더 미래나 과거에 이 자리값에서 또다시 지지나 저항의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이 자리값을 계속 겹쳐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겠죠. 지지나 저항의 힘을 받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지나 저항의 힘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좀 갈아봤을 때 그 자리값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자리값은 대마디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마디. 그러면 이 자리값은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놓던가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설정을 해놓던가 해서 차별화를 두면서 현재 자리값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과거 데이터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쭉 시장가로 이제 올 수가 있겠죠. 시장가로 오면서 지금 지켜봤었을 때 이제 전고 부근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는 시점에서는 현재 가격대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일단 녹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다시금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내가 포지션을 이 다음 저점까지, 그쵸? 저항을 받고 여기 근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다음 마디선까지는 포지션을 홀딩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여기서 돌파 자리값이 좀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다음 구간대까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마디값까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기간값이 좀 길고 크게 폭이 있다라고 하면 시초가 거래량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서 운이 좋으면 단기적으로 탈출이나 아니면 가격대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스윙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스캘핑보다는 좀 스윙이다라는 관점을 가져가면서 이런 마디매매 포인트를 다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바라봤던 건 굉장히 의미 있던 자리값들이니까 이 이상 포지션 홀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 캔들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가격대들을 지금 보시면서 체크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얘가
낙폭을 보여주다가도 갑작스럽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상승을 하다가도 갑자기 언더로 크게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대한 대응 자리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마디 매매 포인트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정도만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추세선을 보태던지 아니면 특정 보조 지표, 그 다음에 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뭐 이평선 매매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소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디 매매라고 하는 거가 기간값이 길고 좀 가격대가 높으면 얘네들을 각각에 진입할 때는 지지나 저항의 힘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자리값까지 보는 거는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시장 자체를 좀 막연히 지켜보시는 것보다 항상 변수가 왔었을 때 갑작스럽게 내렸다가도 들어올리는 이런 자리값들, 힘 자체가 강하고 아니면 뉴스나 시황 자체에서 어떠한 특정 이슈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네는 내가 진입하는 자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되 다음 자리값까지 터치는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움직임이나 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계속적으로 본다. 그럼 대응에 대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대응이라고 했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1번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1번 일단은 손절이 있겠죠. 바로 칼손절. 2번 물타기. 3번 불타기. 4번 스위칭.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절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이상의 손실을 보기 싫다. 내가 300불 이상 한계약 기준으로 300불에서 400불 정도를 잡고 나는 짧게 봤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 터치하면서 넘어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 라고 할 때 손절을 가는 거고, 물타기 같은 경우는 그쵸, 손절 가격보다 조금 더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던가 아니면 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진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뭐 매수세다, 나는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보고 오늘 포인트가 좀 잘 보이는 자리값에서는 물 한 개나 뭐 두 개 정도 타면서 꾸준히 지켜볼 수가 있겠죠.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불타기. 불타기는 뭔가요? 좀 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값에서 내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데 계속적으로 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평단가는 오히려 안 좋아지죠. 대신에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고 힘 자체, 추세 자체를 좀 잘 봤을 때 가져가는 거고,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워요. 스위칭. 뭐냐면 매수 포지션 보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 쭉 떨어지면 그쵸? 손실을 보는 자리값을 오히려 그 포지션으로 넣고 나서 추세가 자체가 훨씬 더 열려있다. 내가 100이라는 수치까지 원래는 오늘 담아뒀었는데 지금 시간대에는 올라갈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하락을 보여줬고 내가 생각했던 뭐 10% 20%대를 넘어서고 이 이상 돌파를 하면 계속적인 매도세가 내가 생각했던 그 100% 수치까지 넘어갈 거야 하면 거기서 과감하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통 저는 그래서 스위칭을 할 때는 앞에서 손실 구간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한계약 기준으로 손실을 보고 뭐 300불, 500불, 만약에 1000불까지 봤다라고 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스위칭 자리를 조금 더 가져갔었을 때 내가 본절이라는 복구 심리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두 계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본절 복구하는 자리값 부분에서 한 계약 청산하고 다음 자리를 좀 조절하는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 마디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마디 매매 포인트에서도 각각의 자리값을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 이 마디 매매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디 매매 포인트는 방금처럼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좀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인 대응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성만 띄면 되돌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강한 자리값. 색깔이 조금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자, 방향성이 강한 자리값을 놓고 0과 1이라는 수치를 맞춰버리는 거야. 1과 100%. 그러면
0.381, 38.2%가 가지고 있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자리값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무질서도가 있는 이 세 개에서 질서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리값은 제가 의미 있는 자리값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0.382, 0.5, 0.618. 결국에는 강한 상승세에서 0.5 자리값이 중간까지 자리를 잡아먹냐, 안 잡아먹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에서 낙폭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618 되돌림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값에서는 결국에는 618 되돌림이 나와줬고 다시금 상승을 해줬던 모습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구간 부근에서 정고를 돌파를 해주냐, 아니면 이 구간 부근에서 지금 일단은 매도세를 나와주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패턴 대응이 이제 좀 바뀌어요. AB는 CD 패턴이나 아니면 하모닉 패턴이나. 그러면 이 모든 시작이 이 마디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올려요. 하나의 방향성. 저점부터 고점에 하나의 강한 방향성이 있으면 쭉 올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요거죠. 지금 이 강한 상승을 지금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0에서 1. 그쵸? 그러면 초반 자리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0에서 1을 잡아놨다는 거는 이 밑에는 왼쪽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알 수 있지만 고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캔들의 낙폭이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캔들을 저는 바라보면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면 1차 눌림 자리는 0.381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0.381을 보면서 이 자리값까지는 마디매매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낙폭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도 15,680에서 들어갔어도 지금 일단 15,640대까지 수익률 괜찮죠. 그러면 초반대니까 40포인트, 약 한 계약 기준 800불 정도를 지금 순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쭉 보는 거야. 그쵸? 결국엔 낙폭 보여줬죠. 그럼 이 구간대에서 청산 아니면 조금 더 홀딩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쵸? 한 번 더 언더를 더 크게 보여주냐. 그러면 0.382, 0.5, 0.618이 자리값들은 그냥 단순히 기대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자리값에서 결국에는 지지냐 저항이냐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요. 매도니까 종가가 0.382 깨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 자리값, 그쵸? 1차, 2차 청산까지 보면서 보통은 0.618 맥시멈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마디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값 처음에 강한 상승에서 눌림자리가 나왔을 때 일단은 0.382, 그 다음에 0.5, 0.618까지 정도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사실상 786, 886까지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좀 보내주시는 게 좀 좋고요. 요 세 가지 값을 좀 많이 활용을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0.618 자리값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값, 움직임 자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전저까지 밀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준다. 만약 이제 15,580 때까지 이제 낙폭을 보여주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키워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560대까지 낙폭을 보여줄 것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2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정말 강한 눌림이다. 하모닉 패턴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1.618 15,390대까지도 언더슈팅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맨 뒷부분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결국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계속하다 보면 이러한 자리값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 있으면 꼭 노란톡 참여하셔서 칼리님, 저 방송 보고 들어왔는데 월요일 방송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고 하면 모든 거 답변 다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